예, 이번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의 전개 제2장 725쪽. 자, 정부별로 이제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정부 때 있었던 일 한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 한다. 이승만 정부 때. 이거를 일공화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공화국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 때 하고 박정희 정부 때까지가 좀 내용이 좀 있으니까 거기를 정리를 잘 하시면 돼. 먼저 이승만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정부 수립 이후에, 그렇죠? 정부 수립 이후에. 이건 하셨죠? 정부 수립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이다. 그냥 그 전에 친일파가 청산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에 근거해서 반민특위, 약칭해서 반민특위라고 해.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해서 반민특위.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가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재판부가 어디에 설치되었습니다. 국회에, 정부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 법률이 제정이 됐던 거야. 소장파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률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것에 의해서 반민특위하고 특별재판부가 국회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4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파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해. 49년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입장은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면서 친일파 청산에 뭐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소극적. 심지어는 방해도 한다. 경찰을 동원해서. 그래서 49년도에 이제 국회의원들 있죠. 국회의원. 이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한 지역은 사상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야. 좌익 계열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했단 말이지. 그래서 국회 내에 공산주의와 연계되어 있는 프락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 국회 프락치 사건. 책에 다 나와 있죠. 목차에.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서 이제 반민특위 위원들도 구속이 됐다. 그 다음에 경찰을 동원해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결국은 체포하고 수색, 압수하고 이랬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반민특위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서 소환 조사 활동을 하였으나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게 가장 큰 실패 원인이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처벌된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여수순천 사건. 줄만 쳐놓으세요. 여수순천 사건. 이것도 그 정부 수립한 다음에 하셨죠? 정부 수립 이후에. 10월 달에 순천. 그 여수순천에 주둔하는 군부대 내에서 좌익이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도 좌우익의 이념적 갈등을 표출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정부 수립 전에는 제주도 4.3 사건,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에는 여수 순천 사건. 이걸 계기로 정부는 보안법이라는 걸 제정해. 보안법. 국가보안법 이래도 되고 보안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승만 정부 때 이건 사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수 순천 사건 보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3번 1949년 주요 사건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민주국민당 최초의 보수 야당이다. 그다음에 김구 암살 줄쳐놓고 이거는 이제 여운형 암살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47년에 여운형 암살당했죠. 자업작 실패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지.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은 49년도에 암살당합니다. 안두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김구 암살, 그 줄.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 그것도 줄마냥, 목차로 줄만. 이건 이제 사상 전향을 강요한 단체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로 가입하게 해놓고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어떻게 보도연맹 조직원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그다음에 2대 총선. 자, 2대 총선은 조금 정리를 해놔. 1대 총선은 어느 때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죠.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치러졌죠. 남북 협상파는 불참한 상태에서 치러졌죠. 그래서 이승만 세력과 그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한민당 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치러졌죠. 결과는 그들이 승리를 했지. 그 다음에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지. 48년에 당선돼서 2년이니까 몇 년에 열려야 돼? 50년에. 그래서 2대 총선이 열립니다. 2대 총선. 1950년 6.25 전쟁 바로 직전에 5월 30일에서 530 총선. 그리고 그걸 좀 비교를 해놔. 자, 뭐 남북 협상파가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이때는 남북 협상파가 남북 협상을 시도했던 세력들 있지? 통일정부 수립 운동했던 애들. 그래서 남북 협상파가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선거가 이때는 치러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이 어떻게 해?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패배. 이게 이제 2대 총선의 결과야. 근데 이 2대 총선의 결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낙선된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지. 이승만은 어느 때 대통령이 됐지? 당연히 1948년도에 대통령이 됐지. 1948년도에 대통령이 됐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거되지 않았지. 국회에 의해서 선출됐지. 그걸 직선제라고 한다. 간선제라고 한다. 간선제라고 한다. 맞죠? 국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2대 총선에서의 이 이승만 세력의 패배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야? 결국은 국회를 장악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된다면 다시 재집권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재집권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나온 게 발췌 개헌이거든요. 거기다 쓰시던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야. 발췌 개헌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다. 배경. 그래서 이 발췌 개헌이 뭔가는 나중에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대 총선 치르고 이제 국회를 구성하고 얼마 안 있어서 곧 어떻게 6.25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6.25 전쟁 있죠? 요거는 정리를 당연히 해 두십시오. 6.25 전쟁.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이건 이제 단독으로 하나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6.25 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상황 있지? 전쟁 직전에 국내외 정세 한번 읽어봐, 그냥. 이념 대립이 심화. 여전히 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한 지역은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심했다. 그걸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였다? 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이런 것들도 계속 터졌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6.25 전쟁 직전에는 어떻게 2대 총선이 개최됐는데 결국 이승만 여당이 패배함으로써 정권이 더욱더 취약해졌다. 그래서 이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다. 이승만은. 특히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 서북청년회 정도 좋잖아. 서북청년회 등 극우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정권 유지에 급급했다. 자, 이승만 정부는요. 일단 대체적으로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 위에서 성립된 정부는 아니야. 그래서 이승만을 주로 지지했던 세력은 주로 일제시대 때 주로 자본가 계급들 극우 보수 우익들이었거든. 자, 그래서 가뜩이나 정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2대 총선에 패배함으로써 정권 기반이 더욱더 취약해졌고 그래서 정권 유지에 급급했다. 극우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미군이 철수했다. 6.25 전쟁 전에는 뭐다? 이미 미국이 철수했다고. 그래서 남한의 군사력이 어떻게 약화된 상태였다고. 그 다음에 중공.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에 중공이라고 해서 옛날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공산화가 됐다고. 그래서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세력이 국민당 세력을 몰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공산화가 됐다. 그래서 북한의 우호 세력이 하나 더 넣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에치슨 선언. 그거 줄쳐놓고 에치슨 선언. 이것도 6.25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에치슨 선언.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시기가 무슨 시대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 냉전 시대. 그래서 47년에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을 발표하면서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했다. 그래서 양 진영이 극한 대립을 하던 때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방위선이라는 걸 설정했어. 방위선. 그래서 본토,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동서로 방위선을 설정했는데 이 태평양 쪽으로 방위선을 설정한 과정에서 한반도를 방위선 밖으로 뺐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북한이 오판한 계기가 된 거야.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이, 한반도는 이 미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최종의 마지노선, 방위선 밖에 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에치슨 선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의 배경이 되었다? 6.25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남한은 굉장히 혼란하고 약세였다라는 거지. 반면에 북한은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미 1946년부터, 1946년이면 이제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부가 섰을 때거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미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기라는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48년에 인민군도 창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결국 착실히 전쟁 준비. 그 상태에서 전쟁이 열린 거야.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전쟁 초기에는. 그래서 전개 과정을 한번 봐. 발발과 전개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에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으로 계속 북한군이 남침을 했단 말이야. 남진.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다? 거기 낙동강 전선 하나 연필로 가볍게 젖혀놓고.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부산을 포함해서 거기에 아주 진한 회색 부분 있지? 거기만 남겨놓고 전쟁 초기에 나머지는 다 공산화가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낙동강 전선이라고 해.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쟁에는 누가 참여하게 된다? UN 줄쳐놓고. 미국이 단독 개입한 전쟁이 아닙니다. UN 차원에서 참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UN 연합국이 형성이 되는, UN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UN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수세를 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전쟁의 전환점이 오는 거지. 인천 상륙작전 그런 거.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중심이 되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이제 전세가 좀 전환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북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유엔군과 국군이 연합해서 북진을 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서울을 다시 수복한다. 9.28 수복. 그걸 9.28 수복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최초로 선발대가 38선을 통과해서 계속 북진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 38선을 처음 통과한 날이 바로 10월 1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된 거야. 그리고서 이제 계속 북진을 했어, 이제 거꾸로. 그래서 한반도 지도를 다시 보세요. 저 북쪽 지방에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지? 거의 압록강, 두만강유역까지, 거기까지 북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게 50년 말에 거꾸로 이제 북진 통일이 가까워 왔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누가 개입을 한다? 중공군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소련은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지원만 해줬는데 중공군은 전쟁에 참전을 한 거지.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밀려서 서울을 또 뺏긴다는 거지. 그걸 51년 1월 4일,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대충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은 대충 어떻게? 낙동강 정선까지 후퇴했다가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북진하기 시작해서 9.28 서울 수복, 10월 2일 38선 통과, 그 다음에 그 해 말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근처까지 북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했다고.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밀렸다. 그래서 다시 일사후퇴가 나왔다.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교착 상태,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있죠? 728페이지 읽기 자료 2개 줄쳐놔.
국민방위군 사건하고 거창양민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하고 거창양민 학살 사건. 그래서 요거는 어느 때 있었던 거야? 6.25 전쟁 때 있었던 비리 사건이 국민방위군 사건이야. 그 다음에 거창양민.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을 무장공비로 오인해서 학살한 사건이야. 그걸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다. 그래서 그거 그냥 있었다 정도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관련해서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휴전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전개된 교착 상태에 이제 빠지면서 1951년부터 뭐가 휴전회담이라는 게 개최되기 시작해. 휴전회담이라는 게 개최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 휴전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휴전회담은 누가 먼저 제의했다?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 연필로 다 줄쳐놓으세요. 소련이 먼저 제의를 한 거야. 그리고 미국이 그걸 수락하면서 시작이 된 거야. 몇 년부터 시작이 됐다? 1951년부터. 1951년부터. 근데 곧바로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 아니면 좀 장기간 끌었다? 장기간 끈 거야. 약 2년간 끈 거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 년에 타결되냐면 1953년에 타결된단 말이야. 7월 달에. 자, 그래서 51년부터 53년까지 즉 휴전회담이 어떻게 계속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휴전회담이 계속되는 사이에서 왜 그럼 2년간 끌었겠느냐? 왜 2년간 끌었겠느냐? 그거는 이제 걸림돌이 있었어. 그래서 휴전회담 중 휴전협정 체결에 걸림돌 3개를 줄쳐놔. 그게 바로 뭐다?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 군사 분계선, 경계선이라고 해도 되고 분계선이라고도 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휴전선 설정 문제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정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그냥 휴전만 하는 건데 일단 선을 딱 그어서 어떻게 휴전하자라는 거야. 근데 그 선, 긋는 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이 서로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했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 분계선, 경계선, 휴전선 설정 문제다. 이때 공산군 측은 어디를 주장했다? 다 줄쳐놓으세요. 38도선으로 하자. 38도선으로 하자라는 공산군 측의 주장과 아니다. 미국은 접촉선 줄쳐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양측이 형성하고 있던 전선을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전선. 그래서 접촉선으로 하자라는 미국의 주장. 그 다음에 38도선으로 하자는 공산군 측의 주장이 서로 대립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휴전협정 체결의 걸림돌이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접촉선으로 돼. 접촉선. 결론은 접촉선. 그래서 미국의 주장대로 접촉선.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이 바로 이 당시의 접촉선, 전선이라고 해야지 38도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야. 38도선으로 휴전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다? 두 번째 문제는, 감시기관 구성 문제. 무슨 말이냐면, 휴전협정을 체결하면 휴전협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잖아, 양측이. 그래서 그걸 감시해야 되는데, 그 감시한 나라를 어떤 나라로 할 것인가? 이때가 이제 냉전체제 중이니까 그것도 첨예한 걸림돌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감시기관 구성 문제. 그거 줄쳐놓고, 근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양측에서 두 나라씩 추천을 해서 자 그래서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줄쳐놓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그래서 중립국 감시위원회라고 해.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결론 줄만 쳐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야. 지금 하는 게. 이 세 개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바로 포로 교환 문제야. 포로 교환 문제. 포로 교환. 그래서 양측이 잡은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이 포로 교환 문제가 가장 첨예한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요 세 개 기억하시고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 감시기관 구성 문제, 포로 교환 문제가 휴전협정 체결의 걸림돌이었습니다라는 거. 그중에서 가장 최대의 걸림돌은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자, 주장은 양측은 어떻게 주장했다? 공산군 측은 어떻게 주장했다? 무조건 상대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상대국으로 무조건 송환이야. 무조건 송환. 해야 된다라는 공산군 측의 입장과 아니다. 유엔군 측은 다른 거야. 포로의 개인 의사를 존중하자. 사실 이 당시에 맨 처음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전쟁 과정에서 무고하게 강제로 끌려가서 인민군에 편입된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무조건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 그래서 남한에 남고 싶으면 남한에 남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고, 아니면 남한도 북한도 아니다. 그러면 제3국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미국 측과 대립했습니다. 다시. 무조건 상대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는 공산군 측의 주장과 그 다음에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남한에 남거나 북한에 가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미국 유엔군 측이 대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군 측이 이거는 끝까지 양보를 좀 안 했단 말이지. 그래서 좀 절충적인 형태로 어떻게 결정이 됐다? 남한에 남는 건 안 돼. 남한에 남는 건 안 돼. 북한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좀 절충적인 형태로 결정이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 내용은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야? 이승만 정부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이승만 정부는 굉장히 반대. 국민과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을 지지했다. 그러면 안 돼. 반대했다. 이래야 돼.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면서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론. 이때 주장한다. 북진 통일론을 주장한다. 북진 통일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승만 정부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면서 휴전협정 체결, 이제 일단 합의를 봤거든, 양측이.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 체결을 해야 돼. 근데 그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휴전협정 체결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일으켜. 반공포로 석방 사건. 자, 이건 뭐냐면, 남한에서 잡은 공산군 포로들을 석방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이때는 이미 포로 교환에 관해서 어떻게 양측이 합의를 본 이후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휴전협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야.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이승만 정부를 달랜 거지. 달래서 우리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좀 참아라. 자, 그래서 결국은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이야. 직전 6월달이라고 그랬죠. 거기 책에 6월달.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휴전협정이 체결되더라. 결국은 휴전협정이 어떻게 됐다? 체결됐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몇 월달이야? 53년 7월달. 53년 6월달에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휴전협정 체결했어. 53년 7월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체결했을 때 서명한 나라 기억해놔. 여명. 그래서 휴전협정 체결의 서명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거야. 자, 서명은 중국하고 중공해도 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이 서명을 했어. 대한민국 정부는 끝까지 여기에 반대했단 말이야. 그래서 서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 바꿔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나오면. 그 다음에 소련도 들어가면 안 돼. 소련은 왜 안 되냐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참전 당사자가 아니야. 중국은 참전을 했지만, 자, 그래서 한국과 소련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산군을 대표해서 중국과 북한,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과 소련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체결이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체결 직후에 이 이승만 정부를 달랬던 거 아니야. 이 미국 정부가 좀 참아라. 반공포로 석방 사건까지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지. 반공포로 석방 사건. 그다음에 휴전협정 체결. 그다음에 바로 직후에 53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거 다 53년에 있었던 거 책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해 준 거지.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이제 미군이 어떻게 이때 또 주둔하기 시작하는 거야. 6.25 전쟁 전에 미군이 이미 철수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 6.25 전쟁을 계기로 결국은 다시 주둔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부분에 보면 니은, 한미 합의사록, 그것도 추천하세요. 54년에 한미 합의사록, 한미 합의사록을 통해서, 무엇을 양도했다? 유엔군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어떻게 유엔군 사령부에 양도했다.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작전지휘권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러지? 전시작전지휘권하고 그다음에 평시작전지휘권. 두 개를 다 넘겼었어.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평시작전지휘권이 유엔군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시작전지휘권은 지금 다시 반환돼 있어. 그래서 현재는 한국군의 평시작전지휘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어떻게 전시작전지휘권은 유엔에 있어. 미국 유엔. 그런데 지금 이거 반환 단계에 있어. 반환 협상이 마무리됐어. 그래서 반환 예정이야. 이렇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54년에 휴전협정 체결을 하고서 여기에도 나와 있었거든.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거 다 책에 있는 거예요. 한국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국제회의가 54년에 열린다고. 그걸 제네바 정치회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고 제네바 회담. 자, 그래서 6.25 전쟁 이후 한국의 통일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회담이야. 그게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배경 중에는 에치슨 선언도 있었지. 6.25 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 비리사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지.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낙동강정선까지 후퇴했지. 유엔군이 참전하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북진하기 시작하지. 9.28 수복이지. 10월 1일 38선 통과해서 북쪽까지 북진했지. 근데 중공군이 개입했지. 그래서 51년에 일사후퇴, 교착상태. 자, 휴전회담 51년에서 53년까지 소련이 먼저 제의했다. 근데 걸림돌이 있었다. 군사분계선, 감시기관 구성 문제, 포로교환 문제. 최대 걸림돌은 뭐다? 포로교환 문제. 군사분계선은 공산군 측은 38선으로 하자. 미국은 접촉선으로 하자. 그런데 접촉선으로 하자.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지. 감시기관은 두 나라씩 추천했다고. 그래서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포로교환 문제는 공산군 측이 끝까지 버텼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상대국으로 송환하자라는 공산군 측의 입장과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남한에 남거나 북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가자라는 유엔군 측이 대립. 그래서 절충적으로 남한에 남는 건 안 돼. 북한이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이 휴전회담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였다? 반대. 지지하면 안 돼. 반대.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는 무슨 통일 정책을 내세운다?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론.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휴전협정의 체결에 반대해서 일으킨 사건이 뭐다? 방공 포로 석방 사건. 그러나 결국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고 54년에 한미 합의사록 제네바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요게 6.25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요거는 단독으로 나올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뭐 매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있죠? 6번을 펼쳐놓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요 부분이 그래도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야. 정치면에서. 자, 결론은 뭐냐면 이승만 정부가 뭘 하더라는 거야. 자꾸 집권 연장과 독재 정치를 점차 해가다라는 거야. 독재 정치.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요. 반공, 공산주의와 대결, 반공이라는 이념을 강조하면서 자꾸 집권 연장을 해갔다. 근데 이게 국민이 정식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원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국민이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자꾸 집권 연장을 해 나갔다. 근데 그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뭘 하더라는 거야.
자꾸 개헌을 하더라는 거지. 헌법 개헌.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헌법 개헌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개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었다는 거야.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개헌. 그래서 강압적으로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헌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비민주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장기 집권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와 저항, 지지가 떨어지고 저항이 심해지자 그걸 철저하게 탄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독재 정치를 했다는 거지. 비민주적인 정치를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정리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 한다. 개헌. 자, 뭐다? 두 가지 개헌이다. 그래서 1차 개헌. 1차 개헌이 있다. 1차 개헌. 1차 개헌은 몇 년에? 52년에. 그래서 이때 대통령 임기가 4년씩이었거든요. 그래서 48년에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됐지. 그 다음에 1952년에 1904년이니까 1952년이겠지. 1952년에 2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야.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다시 집권 연장이 불가능해진 거야.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요 2대 총선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지. 그래서 1953년 5월 30일 6.25 전쟁 바로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는데 남북 협상파가 모두 창간 상태에서 열렸는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여당이 다 참패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서는 간선제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선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헌법을 개헌한 게 바로 1차 개헌이야.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발췌 개헌. 그래서 이따가 보신다고 그랬죠? 발췌 개헌의 배경이라고 이게. 발췌 개헌 52년에. 그럼 발췌 개헌이 어떤 내용이냐? 발췌 개헌이 어떤 내용이냐? 그거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꾸는 거야. 간선제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발췌 개헌의 내용은 뭐다? 대통령 선출 방식을 뭘로 바꾼다?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다.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야당들이 반대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는 52년이니까 6.25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전이야. 6.25 전쟁 후야. 6.25 전쟁 중이지 52년이니까 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으니까 6.25 전쟁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때 이제 6.25 전쟁 중에 수도가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갔었거든. 그래서 6.25 전쟁 중 피난 수도는 부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산에서 야당들이 반대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헌병대에 강제로 연행해가고 관제, 시위, 데모 일으키게 하고 마치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국회를 장악하고 그 전에 이제 자유당이라는 당을 만다. 51년에 자유당.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의 이 여당은요 자유당이라고 해요. 자유당. 자유당 정부 51년에 만드는데 이 자유당을 창설하고 요 자유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불법 기립 투표로 강제적으로 통과시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발췌 개헌과 관련되는 내용이야. 그걸 5.16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1952년 5월 26일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5.16 부산 정치파동이 무엇이 통과하는 사건이야?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어떻게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비민주적으로 헌법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52년에 정부통령 선거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52년에는 발췌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이 뭘로 바뀐다? 직선제로 바뀌었던 거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이승만이 당선된 거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함태영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2차 개헌으로 간다. 자, 그러면 또 몇 년에 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는 거야? 4년씩이니까. 1956년에 또 있겠지? 1950년에 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야. 예정돼 있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 중임 대통령에 관한 규정 중에서 중임 제한 조항이 있어서 중임 제한 조항. 뭐다? 여러 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이승만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왜? 여러 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하고 싶은데 그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기원을 하게 되는 거야. 2차 개헌. 2차 기원은 몇 년이야? 54년. 이거는 6.25 전쟁 끝난 이후지. 그러니까 52년과 56년 그 사이에 있었던 거지. 54년에 2차 기원을 하게 됩니다. 2차 기원. 2차 기원은 뭐라고 한다? 4.4.5입 개헌이라고 한다. 4.4.5입 개헌이라고 한다. 왜 4.4.5입 개헌이라고 하냐면 이 헌법 개헌안은 한번 국회에서 부결됐어. 부결. 그런데 여당이 수학의 4.4.5입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시 통과시킨 헌법이야. 그래서 이걸 4.4.5입 개헌이라고 해. 내용은 2차 개헌, 4.4.5입 개헌 내용은 뭐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여러 번 하면 안 된다. 중임은 제한한다. 라는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지 않는 거야.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은 그런 규정을 딱 드러내는 거지. 중임 제한은 규정은 여전히 있대. 누구에 대해서만은 그 조항은 철폐된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은. 그럼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아니야, 이승만. 자, 그래서 이승만 자신에 대해서만은 중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것도 결국 뭐야? 요 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56년에 또 나왔단 말이야. 또 나와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1차 개헌, 2차 개헌해서 비민주적인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비민주적인 자꾸 개헌을 하고 반공을 강조하면서 독재 정치를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자, 그래서 국민의 저항이 심해지더라는 거. 그래서 점차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대 정부통 선거에서는 결과로 나타나. 그래서 56년도에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뭐다? 여당인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그전보다 올라갔어. 그리고 부통령의 야당이 돼버린 거야. 여당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의 장면이라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때 선거 돌풍을 일으켰던 세력이 바로 민주당 세력, 그 다음에 진보당 세력,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득표율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알아주시면 돼. 그게 어디까지 나와? 730페이지까지, 양가로 3번까지 설명드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어떻게, 국민적 저항이 심했다라는 거야. 국민적 저항이 심했다. 그래서 호헌 동지회 같은 게 만들어지고, 호헌 동지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는 당이 야당으로서 활약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장면이 바로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뭐 야당 후보로 나와서 부통령에 당선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세력들이 활동을 했어. 혁신 세력들. 이거를 좀 진보라고 하죠. 진보. 얘네들은 뭘 계속 주장하냐면 통일을 주장하는 애들,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 때는 반공을 강조하면서 남과 북의 대립 양상을 띄었거든.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면 탄압을 했다. 통일을 얘기하면 탄압을 했단 말이야, 이승만 정부 때는. 자, 그래서 통일을 얘기하는 혁신 세력들이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런 애들이 진보당이란 걸 만든 거야. 진보당.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이승만 정부 때 호헌동지회 민주당, 그 다음에 혁신 세력 진보당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세력들의 저항을 어떻게 탄압을 했다는 것이 탄압. 그래서 탄압과 관련된 사건이 뭐다? 진보당 사건이다. 진보당 사건.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통일을 주장하는 이 혁신 세력들이 중심되어서 만든 뭐 진보당. 그 진보당이 이 3대 정부통령 선거에 특히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죠. 조봉암. 이 사람이 당수야. 조봉암. 그래서 당수인데 이때 여기 나와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거든. 그래서 이 조봉암을 어떻게 한다? 처형. 간첩 혐의로 몰아서 처형을 했어.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진보당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2.4 보안법 파동.
1958년, 이거 58년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후야. 58년에 요거 이후에 진보당 사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 보안법 파동. 이 보안법은 어느 때 만들어졌어? 이미 요 여수 순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 58년 12월 24일 날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 보안법 등 여러 개의 법률을 개정을 했어. 개정이 때. 근데 그 개정된 내용이 야당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는, 빌민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야당들은 이 법률을 통과를 반대해. 그런데 여당, 자유당이 중심이 되어서 강제로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이야. 이사보안법 파동이라고 해. 자, 이것도 어느 정부 때 있었다? 이승만 정부 때. 그 다음에 언론 통제도 가했다. 그래서 장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향을 폐간시킨다. 59년도에.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목차별로 다 있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호원동제, 민주당, 혁신세력, 진보당, 그 다음에 진보당 사건, 이거 반드시 알아놔. 진보당 사건, 조봉암 처형, 그 다음에 이사 보안법 파동, 강제, 날치기 통과, 경향 폐간, 요거 어느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정치면에서는요, 요 부분이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집권 연장을 위한 비민주적인 개헌, 1차 개헌, 2차 개헌 반드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저항 세력, 그 다음에 탄압, 이렇게. 그래서 점차 독재 정치가 강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된 정부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1960년, 몇 년? 1960년 3월 15일 날 또 4대 정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야. 1960년. 그리고 56년과 60년 그 사이에 58년, 59년이 여기 들어간 거 맞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저항이 점차 특히 4.4.5.2 개헌을 시작으로 해서 더 심해졌단 말이지. 그리고 58년, 59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자 진보당 사건, 이사보안법 파동, 경향 폐간. 그러면서 이제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4대 정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근데 이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여당에게 불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당이 중심이 있어. 이때 자유당의 당선은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야. 이기붕. 그래서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당 정권이 미리 사전에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되는 거야. 부정선거. 그래서 이걸 3.15 부정선거라고 해. 3.15 부정선거. 그래서 철저하게 1960년,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해야.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중심으로 철저하게 부정선거가 행해지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부정선거 당일부터 어떻게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민혁명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혁명으로 발전한다고 이게. 그래서 그게 뭐다? 4.19 혁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4.19 혁명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4.19 혁명은 이제 정리를 해놔야 돼. 반드시. 몇 년?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것은 3.15 부정선거. 그러나 큰 원인을 크게 보면 이승만 정부의 직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비민주적인 개헌, 독재 정치.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정치에 항의한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크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4.19 혁명의 전개 과정 있죠? 그래서 거기 731페이지. 이미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부터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2.28 출처나 2.28 대구 학생 시위. 그래서 이때 노골적으로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월 28일 날 대구에서도 학생들이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어떻게 철저하게 부정선거가 치러졌고, 선거 당일부터 어떻게 규탄 시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나온 게 바로 마산이야. 그래서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위가 더 확산되게 된 배경이 바로 요게 하나가 있어. 4월 11일 뭐가 발견됐다? 김주열 시체가 발견됐다. 이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마산에서 이제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이야. 그런데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떠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더 시위를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거야. 그 다음에 4월 18일 고대생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시내 학생들의 대규모 규탄 시위로 확대되더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도 하고 깡패를 시켜서 테러도 일으키고 막 이랬다. 강력하게 진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도 참여하고 점차 시민들도 참여하는 시민혁명으로 발전하더라. 그게 이제 4.19 혁명인 거야. 그래서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축이 됐지만 학생들을 포함해서 시민들까지 참여한 시민혁명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4월 25일 날, 이제 목차별로 줄만 쳐놓으시면 돼. 따로 쓸 필요 없고, 책이 있으니까. 4월 25일 날 서울 시내, 서울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해. 대학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내용은 우리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은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이지.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한다. 하야는 퇴진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이라는 말을 남기고 이승만이 퇴진한다. 자, 요게 바로 어떤 것의 전개 과정이다?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건 뭐다? 3.15 부정선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치가 원인인 것이고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혁명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948년에 수립이 돼서 1960년 무엇으로 붕괴되었습니다? 4.19 혁명, 그거 반드시로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4.19 혁명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 이승만 정부 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여기 부분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5, 6, 7 요 부분을 별표 쳐놓고 계속 요 부분을 제일 잘 나온다고 4.19 혁명까지.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의 경제 이후 있죠?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강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